안녕하십니까. 2021 공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아카데미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소개 강의를 받게 된 오픈업 센터의 김병선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요 이슈별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공개 소프트웨어 국내 현황, 그리고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이나 조직이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시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 개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공개 소프트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누구나 복제, 수정, 사용, 변경, 그리고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우리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공개 소프트웨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나 비공개 소프트웨어나 다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만든과 동시에 자연 발생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도 분명히 창작물인 만큼 비공개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저작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저작권자가 부여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권리, 즉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제하고 재배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 그러한 의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들은 자신이 공개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라이선스라는 명문화된 형태로 자신의 저작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하셔야지만 이러한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저작권리 침해로 인해서의 이러한 그 법적인 리스크 그리고 금전적인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금전적인 요구라든가 어떤 제약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대비돼서 사용함에 있어서나 복제함에 있어서 무단 사용이나 무단 복제를 금지하고 있고 또한 무단 배포라든가 무단 수정, 무단 활용을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다라는 공통점과 함께 이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근데 반면에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대변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이런 듀얼 라이센스가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 공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획일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반대의 개념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비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즉 그 오픈소스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센스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기관인데요. 이 단체에서는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인증을 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10가지 정의를 잘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자유로운 배포, 소스 코드 공개, 2차 저작물의 허용,
소스코드 수정 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라이센스의 배포, 라이센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다른 라이센스의 포괄적 수용, 라이센스의 기술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자유 배포입니다. 즉,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2차 저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또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스코드 공개 의무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가 공개가 안 돼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소스코드는 공개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컴파일된 형태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배포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스코드를 제외한 상태로 배포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체를 이용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으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스코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머들이 개작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의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 처리기나 번역기에 의해서 생성된 중간 형태의 코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2차 저작물입니다. 라이센스에는 프로그램 원 저작물의 개작이나 이를 이용한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적 프로그램들은 최초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라이센스의 규정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원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부여된 그 라이센스 조건 하에서 사용자들 또한 그런 라이센스와 동일한 그런 그 조건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라이센스 하에서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소스코드 수정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수정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그 조항은 일반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반드시 구성해야 될 조항이라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빌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목적으로 소스코드와 패치 파일을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빌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라이센스 원문 안에 소스코드의 수정을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제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입니다. 라이센스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공개하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든가 라고 해서, 물론 공개는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있는 그런 라이센스로 배포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이 OSR에서는 인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와 마찬가지로 공개된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특정 제한을 금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센스의 배포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에 따른 별도의 라이센스 승인이나 양도 과정 없이도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그 사용자들이 자신이 수취한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권리를 인지해야 함에 따라서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배포와 그다음에 공개에 있어서는 라이센스 사본을 항시 같이 동봉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센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 과정에서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만 유효하지 않고 모든 배포 단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포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받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던 최초의 배포판 상태에서 발생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센스는 배포판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성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그런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라이센스의 포괄적 수용입니다. 라이센스에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공개 소프트웨어야 된다는 제한으로 인해서 만약 다른 라이센스 기준에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배포될 수 있는 형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지만 그 라이센스 조항이 함께 배포되는 다른 라이센스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센스의 기술적 중립성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하고도 일부분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라이센스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기술이라든가 어떤 인터페이스 형태에 기초해서 규정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기술을 활용하든지 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는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10가지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10가지 정의를 잘 내포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인증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80여 가지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2,000여 종 이상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OSI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정의를 라이센스에 명문화돼서 사용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라이센스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80여 가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증받지 못한 라이센스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가치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대로 유효하되 OSI에서는 이러한 10가지 정의를 잘 내포하고 있는 포멀한 그런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인증을 줘서 사용자들이 보다 변별력 있게 라이센스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시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초라고 말하는 유닉스 운영 체제는 당시에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소프트웨어의 초기 사용 시기로서 모든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개발되고 또한 소스 코드도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에 와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어떤 개발한 회사의 기밀로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게 되지만 유닉스를 포함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계속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유닉스는 원래 벨 연구소에서 멀틱스 운영체제 개발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캠 톤슨이 우주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멀틱스 운영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유닉스는 1973년에 AT&T가 유닉스를 교육기관에 라이센싱하면서 이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일찍 출시하고 자주 출시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현재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시초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완벽한 안정성보다는 빠른 혁신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벨 연구소는 이제 유닉스의 이제 배포판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게 되는데 유닉스 코드를 기본으로 이제 버클리 내부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에 추가된 유닉스의 변종인 이제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1970년대 벨 연구소의 이제 유닉스 초기 배포판들은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소스 코드를 포함하고 있었고, 대학교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유닉스 운영체제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닉스는 BSD와 함께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하면서 개발하는 혁신적인 운영체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되어 왔던 유닉스 소스 코드가 이제 1980년대에는 상용 유닉스의 대두로 기밀이 되기 시작했고,
대학들에서도 유닉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독점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제품화하여 유통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바로 IBM은 이러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최초의 이제 기업이 되게 됩니다. 1984년에 이제 벨 연구소를 소유한 AT&T와 웨스턴 일렉트릭의 이제 반독점 소송이 끝나면서 유닉스는 당시 10만 불이 넘는 가격으로 라이센스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그 당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유닉스 개발자들을 자극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BSD 버전을 고쳐서 AT&T의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닉스 방식의 운영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닉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측에서는 BSD에 포함된 코드가 유닉스 코드가 사용됐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가 아니라 바이너리 포맷으로만 배포하는 방식이 확산되게 됩니다. 당시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리처드 스톨만은 제록스 프린터의 어떠한 그 버그를 발견을 하고 이러한 그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유지넷에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막스 배시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화에 대한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또 합니다. 리처드 스톨만은 이러한 이제 기술적 사용 방식에 영향을 주라면 단순히 소스 코드나 문서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더 넓은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1985년에 10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고 GNU, 즉 GNU 이즈난 유닉스라는 어떤 GNU 프로젝트는 유닉스와는 다르다라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이런 제규적 용법을 용어를 주장을 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해커들은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코드에 이런 저작권을 적용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하기가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제 미국 의회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도록 만들었고, 83년 법원이 프랭클린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의 코드를 복제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권리, 저작 권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즉 FSF는 저작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GNU 이막스에 사용된 라이센스를 GPL로 수정을 하고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인 GNU GPL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FSF의 가장 큰 업적은 라이센스 및 저작권법의 확립이고, 그다음에 GPL은 개발자와 일반인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에 그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 교수였던 탄넨바움이 이러한 유닉스를 좀 더 소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미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을 하게 되고, 당시 유럽해 연구소의 팀 버나스라는 개발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탄넨바움이 개발한 이제 미닉스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닉스보다 좀 더 좋은 미닉스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리누스 토바이저에게 강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 당시에 이러한 이제 커널 개발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리누스 토바이저가 이 커널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리누스 토바이저가 개발한 커널은 Just for Fun이라는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이제 소스 코드 공개와 함께 팀 버나스가 개발한 월드 와이드 웹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소프트웨어 확산과 협업에 대한 이런 환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99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의 10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OSI를 운영하고 있는 의장인 에릭 레이몬드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대변하는 GPL의 철학적 그런 어떤 개념하고 약간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즉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 개발 방식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나 조직이 그에 마땅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대신에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에는 바로 리처드 스톨만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프리 소프트웨어, 즉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과 이 에릭 레이몬드가 제시하고 있는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03년에는 리눅스 커널 2.6이 발표되면서 GNU 리눅스의 보안 부분이 더욱 보완되었으며 대형 서버에서도 탑재될 수 있는 우수한 운영 체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뭐 한컴 그룹 OS라든가 하모니카 OS, 티맥스 OS 등 이런 이제 개방형 데스크탑의 개발이 좀 더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의 중심으로 도입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개 소프트웨어 역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리처드 스터만인데 바로 이 리처드 스터만과 대비되는 성격의 개발자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양대 거두이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하버드 대학 중퇴가 동일하고 그리고 40여 년 전에 그 미국 10대 때 만난 그래서 컴퓨터, CD도 디스켓도 없던 시절에 15m도 넘는 긴 종이에 펀칭을 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밤새워 짜던 그런 10대 해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그 비전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의 컴퓨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비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곧 모든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엄청난 상품이 되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처드 스톨만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철학을 가지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이제 철학의 근거에서 이 두 거장의 노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마침내 소프트웨어 상품화에 성공하고 억만장자가 됐고요. 근데 이 과정에는 빌 게이츠의 초기 상품인 베이직이 750달러라는 고가였던 반면에 판매 수량은 단 40개만 판매가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불법 복제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이제 빌 게이츠는 취미론자들에 대한 공개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더 나은 소프트웨어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3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버그를 찾고 그 결과물을 공짜로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프로그램 복제는 도둑질과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반면에 리처드 스톨만은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수정을 거듭하면서 탄생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치고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컴퓨터가 너무도 중요한 이 세상에서 소프트웨어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취지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빌 게이츠와 리처드 스톨만을 보게 되면 물론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지만 세상 사람들의 컴퓨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은 같았고 리처드 스톨만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 반면에 빌 게이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레드햇에서 전 세계 IT 리더 950명 그리고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현황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차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이 2019년에 55%에서 2020년에는 42%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32%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응답한 데이터를 보면 응답자 중 무려 90%가 공개 소프트웨어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그중 79%는 향후 2년 후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현황입니다. 보시면 일단 그래프 상으로서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국내 기업이 40%, 그리고 도입 검토 중이다라고 응답하는 기업이 약 20%, 그리고 도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18%라고 해서 전체 응답 기업 중에 약 한 80%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지금 도입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만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 또한 좀 전에 그 소개해드린 이 가트너의 레드에서의 자료와 유사하게 향후에는 이런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용이 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을 보시면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은 현재 국내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 움직임이 주로 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보유한 어떤 상업적 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그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 점점 그 영역이 확대돼서 이제 커뮤니티 버전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따라서 커뮤니티 버전의 공개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으로 보면 뭐 다카라든가 쿠버네티스, 아파치 탐캣, 마리아DB, 몽고DB, 즉 이런 레이어라든가 스택에 관계없이 이런 이제 커뮤니티 버전의 이런 도입이라든가 확산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조직의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개 목적화해서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일단 최신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그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비용 절감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신기술 시장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생태계를 확장시킨 이러한 이제 효과로 인해서 시장 확대를 우리가 시장 확대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이유를 좀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라이센스를 통해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해서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영리를 유출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는 커뮤니티 버전으로 놔두고 내부에서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한 이런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만들어서 어떤 프리미엄 기능이라든가 보안 패치, 그다음에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어떤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는 이러한 어떤 그 영리를 위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개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그냥 가져다가 내부에서 도입해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좀 제약 조건이 올 수가 있죠. 물론 사용에 있어서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만 내부에 그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피처 리퀘스트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전을 패치한다든가 아니면 보안 취약점을 모니터링한다든가 패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적 요인을 검토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그 비용 절감이라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입하는 기업의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그리고 주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지양하시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시려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력풀을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를 확보해서 그러한 이제 비용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때로는 어떠한 이런 전문 인력을 가진 기술 지원 전문 벤더사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연간 베이스의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이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라이센스 비용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검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하고 또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집약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신기술의 그 기반이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맞는 인력풀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하려면 당연히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슈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할 때 저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는 벌판 위에 지어진 집이다. 그러니까 벽이 없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집의 내부를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그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성벽이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밖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킹 같은 경우로 말할 때 이제 백도어라고 말씀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성에 백도어가 뚫리면 그 백도어를 통해서 해커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데 정작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또한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백도어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슈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기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예로도 예전에 미국 해군에서 쓰던 DB가 있었는데 그거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한 후에 그 버그 그런 어떻게 보면 보안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개월 내에 다수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비공개였을 때는 수년간 방치됐던 것들이 그것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하자마자 그런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패치와 이제 신규 버전 배포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업스트림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전 세계 개발자들이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버전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패치 버전이 빠르면 그 다음 날에 패치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규 버전 배포도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점 소프트웨어 상당 부분도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 이제 그 서두에도 제가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의 독점 상용 소프트웨어도 실질적으로 사용된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그중에 약 50% 이상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분석된 데이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저희 오픈업 센터에서도 이러한 이제 중소기업 검증 서비스를 하는데 이 공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라든가 취약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체에서 그 검증 요청한
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준법성 현황을 이제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대상되는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이 다 독점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지만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비공개 소프트웨어하고 비교해서 안정성이 높다, 낮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가 거의 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이유 중에 이제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떻게 품질이 더 높을까?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더 낮을까?라고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이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내부의 개발자들은 매일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그 스코프에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같은 서비스, 같은 제품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특정 코드에만 익숙한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내부 개발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의 증가, 즉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고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릴리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 프레임워크부터 모니터링, 테스트 자동화, 부하 테스트, 빌드, 배포까지 모든 것을 다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되지만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각각 파트별로 분업화된 이 개발자들이 그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드 중복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다음으로 이제 시장 확대입니다.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이제 사용자들을 전 세계에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 보안성, 지속 발전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이 소프트웨어의 밸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그다음에 개발자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해외 글로벌화 하는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제약 조건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미국 금융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1위가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가장 1위 그 첫 번째 목적이 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하냐라고 하면 바로 인재 확보였습니다. 즉 무슨 AI라든가 머신러닝 이러한 이제 신기술에 대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지만 그에 따른 개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의 가장 목적이 인재 확보인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소개 마지막 장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의 그 2019년 그 분석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크게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큰가, 또한 보안 이슈는 없는가, 세 번째로 벤더 이슈는 없는가, 네 번째로 컴플라이언스 및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트너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이 4가지는 어떻게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시에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4가지 요인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할 때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안전한 건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그 보안 취약점은 그 상용 소프트웨어의 그 보안 취약점하고는 약간 생태계가 다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코딩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을 하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코딩에서 발견된 이런 보안 취약점의 이제 DB를 가지고 있는 특정 툴들이 과연 즉 개발하고 있는 코드를 분석했을 때 그 유사한 코드들이 작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만약 유사한 코드가 작성이 돼 있으면 그것에 이제 그 오랄투를 주는 즉 이런 이제 그런 코딩을 하게 되면 취약점이 약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툴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그 생태계라고 하면 공개 수트의 보안 취약점은 너무 영역이 넓습니다. 즉 기존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무빙 타겟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타겟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약점을 잡기 위해서 한 군데를 타겟으로 해서 그거를 픽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움직이면서 취약점이 변경되고 소멸되고 또 다시 재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은 예를 들어서 특정 버전에 있던 취약점이 특정 버전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그 패치 버전이 조금 이따 나오게 되고 그럼 사용자들이 패치 버전을 사용하다 보면 또 그에 대한 취약점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러한 생태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이 그 보안에 완벽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개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우리가 항상 그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할 때 취약점이 없는지 그리고 도입해서 사용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뭐 언론에 크게 나왔던 뭐 오픈 SSL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제 보안 착점이 이제 언론 매체에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과연 오픈 SSL이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픈 SSL이 어딘가에는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모니터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취약점이 있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은 무서운 게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 특정 버전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전 세계 개발자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특정 기업이 패치 없이 적당한 이러한 이제 예방 조치 없이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 버전을 내부 시스템이든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시에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입 후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관리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과연 기술 지원이 원활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이제 내부에서 만약에 그런 기술 지원 인력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이제 외부의 전문 기술 지원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어느 정도 비용으로 우리가 그런 기술 지원들을 아무런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때로는 특정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기술 지원 업체가 없고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현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도입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이제 검토하실 때는 가령 커뮤니티의 전체 뭐 멤버사들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스폰서에 대한 구조라든가 현재 커미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또 다양한 사용자들의 리퀘스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살아있는 커뮤니티구나.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를 이제 판단하시고 도입할 때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기능만 해가지고 도입을 결정했는데 향후에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단종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하고 지식재산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물론 그걸 이제 완제품 수준에서 그냥 사용할 때는 큰 이슈가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특정 기술 지원 업체를 통해서 일부 수정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또 유지 보수를 하면서 코드가 일부 수정돼서 타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 형태별로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에 부여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그 자체가 일단 컴플라이언스가 잘 준수된 건지, 그리고 그 라이센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다른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발생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환성입니다.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그 IT 시스템에 도입을 할 때,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를 그냥 단지 완전 프로세스에 도입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또 시스템의 아키텍처하고 또 결합돼서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사용하고 그럴 때 과연 이제 호환성이 잘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1년 공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아카데미 공개 소프트웨어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공개 소프트웨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특징을 잘 이해하신 후에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할 때는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를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도입 목적도 우리가 단지 비용 절감인지 어떻게 역량 강한지 최신 기술의 습득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전부 목적의심에 맞고 환경에 부합된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현명하게 도입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아카데미 공개 소프트웨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